또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기는 꽤 기록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은 저는 앞서서 이제 부자들이 자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해서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리서치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한 860포인트였었는데요. 외환위기 때 한 280까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신입사원 때 봤고, 네. 또 이제 재작년에 또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 봤었는데요. 아무튼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을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요즘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종합주가지수로 보면은, 작년도 시장이 어려웠고, 대략 한 2,500포인트 정도가 상당히 좀 이제 올라가는데 좀 버거운 그런 그 고점 정도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이제 한 2,500 정도 5월 중순 하고 있는데요. 처음 2,000포인트 간 게 2007년입니다. 또 10년 전인 한 2013년 경에도 종합주가지수가 2,000 넘어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짧게 봐도 작년 가을 이후로 2,500을 못 넘는 박스권이지만 장기적으로 봐도 우리 증시가 좀 종합주가지수는 잘 못 오르는 그런 어떤 장기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제 코스피의 연율화 수익률을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배당을 뺀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 증시는 저는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늘 잘 벌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당위적으로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증시의 장기 성과는 조금 굉장히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앞으로 한 번 더 증시가 폭락하거나, 네. 아니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서 큰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가 또 낙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런 일은 네. 시장에 늘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쪽집게처럼 맞추기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통찰이 없다는 거 제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제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올해 경기는 좀 지금까지로 봐도 안 좋고, 네. 한국 경기인데요. 또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기는 꽤 기록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전망치는 한 1.3%, 이제 우리 그 공무원들이나 그 공공기관에서 전망하는 것도 이제 1.5%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1% 초중반의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굉장히 한 60여 년 동안의 성장률로 치면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니까 경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 들어서 2023년 들어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도 경기나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치고는 네. 주식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코스닥 꽤 많이 오르고 코스피도 10% 이상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가 이 정도로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4.9%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우리 증시 한 50년 사로 보면 연간으로는 네 번째로 큰 하락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어지간히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그 주가의 급락 속에 많이 녹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저점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더 밀린다. 작년 9월에 봤던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는 뭐 경기가 나쁠 거다 이런 요인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제 신용 위험이 생기는 뭐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뭔가 금융시장에서 뭔가 큰 그 사단이 발생을 하고 큰 금융기관 한두 개가 휘청거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안 도는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제 생각엔 작년 9월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방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음들 뭐 이런 것들이 예컨대 이제 뭐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경제 구조가 뭐 아주 탄탄해서가 아니라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늘 그 금리가 낮을 때 부주의하게 돈을 빌려서 뭔가 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위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많은 나라들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니까 네. 지금의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심각한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이 경색이 되는 신용위기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뭐 구조가 좋다기보다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시킨 후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전 세계 관료들과 중앙은행들이 너무도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본주의에서 잘못한 경제 주체는 파산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럼으로써 저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활력을 찾아간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사람 책임지고 또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근데 리먼 파산 이후에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생각보다 주가의 저점이 그렇게 과거보다 깊지 않아요. 낮지 않다. 예, 낮지 않아요. 조정폭이 좀 작다는 건데요. 이번에 물론 이제 2021년 저점에서부터 작년 고점에서부터 3,300이었죠. 작년 9월에 2,15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한 30% 정도 밀렸으니까 뭐 이 기간 동안에 주식 들고 계셨던 분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과거에 우리 증시는 베어 마켓이 한번 나타나면 기본이 코스피 하락률이 50%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다 와. 일종의 그런 신용위기가 있었어요. 2008년도는 미국에서 불난 게 한국으로 전염이 되면서 글로벌한 신용위기가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2003년도에 코스피가 또 50% 밀릴 때는 카드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전 국민이 뭐 카드를 긋다가 집단적인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나타나면서 한국에서 제일 큰 카드회사 휘청휘청 걸리고 그 대주주인 은행이 휘청휘청 거리고 이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반토막이 났고요. 뭐 그 직전에는 대우그룹, 우리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 같은 데가 또 대재벌이 휘청휘청 하면서 늘 신용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2008년 이후의 자본주의는 이런 신용 위험을 좀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저점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낮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종의 신용위기라고 하는 게 구조조정의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부실한 경제 주체들은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고 매우 냉혹한 얘기지만 그런 부실한 경제 주체들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 파도가 멀쩡한 경제 주체들도 휩쓸려가고 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신용위험과 구조조정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인데요. 그게 봉쇄가 되다 보니까 주가의 저점은 과거보다 높아지는데 덜 떨어지는데 고점도 잘 안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도 올해로 작년 가을 이후 보더라도 박스권인데 크게 보면 2011년 이후도 박스권이었죠. 네. 뭐 그렇게 2011년으로 십수년 동안 주가를 보면 주식이 좋았던 건 2011년, 2017년, 2020년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뭔가 좀 저점은 너무 주식을 싸게 살라 그러면 그런 기회가 안 오는데 네. 위에도 막혀 있는 저는 그런 흐름 아닌가. 짧게도 길게도 그런 범주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좀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투자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10여 년 전에 그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이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쓰면서 이 인류 역사를 길게 보면 불평등이 확산이 되는 거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증가율보다 자산소득 증가율이 높으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맞는 말 같은데요. 뭐 어느 측면에선 맞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소득의 증가율이 그 근로소득의 증가율보다 높다라는 실증 연구도 있고 제가 뭐 10년 동안 주식이 별로 재미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 다른 영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실물 경제 활동이 뭐 뜨겁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듯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체로 힘들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투자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2020년, 2021년에 소위 동학개미 투자 붐이 일었고 확률적으로 그때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주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투자 안 하면은 내가 뒤처진다라고 하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회자됐다 그러면 지금은 무주식 이상 발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시 제가 피케티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전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제 일단은 결과적으로 저는 투자가 어떤 특정한 왕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혹시 뭐 단기 투자건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 사서 그 손해 보는 것보다 뭐 부실한 종목을 사서 돈을 버는 게 저는 좋은 투자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것이 확률 높은 투자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제 부실한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게 이제 확률 높은 투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좀 뭐 돈 버는 거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방식은 저는 모멘텀 투자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멘텀 투자자는 지금 올라가는 주식을 쫓아다니는 것이고요.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잘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요즘은 그렇게 썩 명예로운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사서 기다리는 투자. 근데 최근에 핫한 종목을 쫓아다니는 건 저는 이제 그것이 꼭 가치 투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 근데 사자마자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뭐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닌데 다만 저는 그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은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알의 여부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적정 가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그런 투자는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일단은 누군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이 그 자산을 끌어올려서 내가 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모멘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서서 이제 부자들이 자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년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뭐 제가 증권회사 다니니까 저희 회사에 돈 많으신 고객들 이렇게 만나면은 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죠. 네. 평가손의 절대 금액은 크겠지만 뭐 그들은 주식에 투자한 게 그들 자산의 전부가 아니니까 여유가 좀 있으세요. 떨어지면 뭐 더 사면 되지. 뭐 저는 부자가 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는 거고 음.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합니다마는 너무 시세를 쫓아다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웅달님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돌아왔는데요. 저는 뭐 투자에 뭐 어느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좀 시간을 기다리는 게 뭐 투자에는 확실히 보장이라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높은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올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굉장히 뜨거운 근데 저는 시장에서 그런 일들은 늘 벌어진다고 봐요. 7, 8년 전에는 화장품 주식이 그런 인기를 끌었었고 또 3, 4년에 한 번씩은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또 그런 시장에 이제 기대를 모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좀 시장에 에너지가 있는 걸 잘 쫓아다니는 하나의 방식이 있고 아니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제가 애초에 우리 시장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장기 성과가 코스피로 놓고 보면 2%. 예, 너무 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2년 반이나 3년에 한 번씩은 또 기회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라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은 좀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만한 뭐 이것이 정답이다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따분하지만 뭐 싼 주식들 우리 뭐 통신 주식도 굉장히 규제 리스크도 크고 뭐 장기간 재미없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주식들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굉장히 또 기본적으로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괜찮은 리턴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뭐 단기냐 장기냐 투자하기 좋은 때는 없어요. 늘 위험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저평가된 주식을 볼 수 있는 통찰과 또 내가 계산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실은 뭐 우리가 주식에 바닥을 한다는 것도 오만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좀 싸 보이는 주식들이 지금 아주 뭐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진 않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꽤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지금 산다면 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켜본다. 물론 보장은 없지만 그 정도가 네. 저는 한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의 기간도 한 3년 기다렸을 때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저는 잘못된 판단의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래요. 예. 물론 우리가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꼭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지적인 통찰과 또 상식을 가지고 저평가된 주식을 샀을 때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아무리 지루한 주식을 샀더라도 그런 좀 그 차익 실현할 기회는 확률적으로 좀 왔던 것 같습니다. 뭐 훨씬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기대 수익률은 한 네. 3년 보면은 네. 그런 것도 있나요? 어느 정도는 최소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쉽진 않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 한 귀퉁이에서는 늘 두세 배 대박 나는 흐름은 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고를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 본 건 쉽진 않은 거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 평균치는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라 그러면 이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명목 성장률에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이걸 반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이제 뭐 한 2%가 된 것 같고, 명목 성장률이니까 여기다 또 이제 물가를 더하게 되면 이제 뭐 제 생각엔 우리나라의 이제 장기 물가는 뭐 2.5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5 정도가 되고 또 여기에 약간의 배당,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한 1.5%에서 2%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6에서 6.5% 정도가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 말씀을 듣고 에게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지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을 빼고 안타 치려고 하다 보면 홈런도 나오고 하는 거지.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 그것 자체가
조금 조급증이고요. 저는 뭐 조급증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네. 지금은 뭐 현금과 주식 투자 두 개를 놓고 왔을 때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한 3년 정도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뭐 여력에 따라서 뭐 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코카콜라 사서 20년 넘게 들고 있고 그런데 뭐 장기 투자가 왜 답이겠어요? 왜 주식을 사서 바로 오르면 좋지만 저는 뭐 가치 투자가 참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주식을 사게 되면 늘 이제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시장에서 평가받는 성적표가 만약에 그때그때 그것이 늘 정답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 혹은 틀렸다 이런 조울증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저의 개념은 아니고요. 워렌 버핏과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미스터 마켓 시장은 참 이상해. 동일한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조증처럼 달아오르고 어떨 때는 우울증처럼 침울한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우울증일 때는 기업이 가진 그 가치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 시장이 조증일 때는 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비합리적이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이 늘 합리적이진 않다. 어떨 때는 너무 뜨겁고요. 어떨 때는 너무 좀 지루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이 주식이 6,000원밖에 안 한다라 그러면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10,000원이란 판단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그 논리 구조에서는 10,000원이 적정 가치인 주식을 6,000원에 살 수가 있는데 이 6,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의 적정 가치가 10,000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주식의 가치를 못 알아주니까 지금 6,000원이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줘야 이게 10,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아주는 거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약간의 장기 투자. 장기 투자가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싸게 사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현금과 주식의 비율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의 범주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개별 종목은 다 다르지만 뭐 한 2,400 정도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주식이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냥 뭐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주식이 뭐 예를 들면 작년 9월처럼 뭐 2,150까지 밀리고 이럴 때는 뭐 시장을 사거나 개별 종목을 사거나 많이 싼 영역인 것 같고 뭐 아래 위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이나 15% 정도가 주식이 싸냐 비싸냐 판단하는 약간의 제가 생각하는 개념적 틀은 그 정도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